삼성전자가 만약에 20% 간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지수가 10%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상법 개정을 저는 빼놓고는 3천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들어서 한국 증시가 상승률로는 세계 최고다. 그래봐야 한 4, 5%밖에 안 됩니다만, 네. 하여튼 이런 그래서 좀 씁쓸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스타트가 좀 좋죠. 근데 어쨌든 스타트 좋으니까 네. 올 전체 이게 한 해가 이렇게 좀 연결되면 좋을 텐데 이게 일시적으로 이러다가 또 끝나면 어떠나 걱정하는 분도 그러니까 있고. 작년에 너무들 당하셔가지고 네. 금년에 좀 걱정을 하면서 일단 스타트를 하는데 아직도 작년에 너무 호되게 당한 게 아직도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 있어서 제가 가는 데마다 좀 시장이 바닥권일 겁니다. 이제부터는 좋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믿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작년에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네. 빠지고 네. 그 고통과 공포감을 겪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오를 때 아이고 이럴 때 반등 나올 때 팔아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 생각은 반대거든요. 오히려 지금부터는 오를 때? 모아가야 되는 국면인 것 같은데 조금 오르면 팔고 이제 나는 이제 아웃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조금 긍정적인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좀 드리려고 네.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강조해드릴 것들이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금년에 꼭 상반기에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이유 몇 가지를 제가 좀 골라왔습니다. 특히 바닥을 지나고 있다. 이런 징후들을 제가 한 7가지 정도 좀 추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귀를 쫑긋해가지고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단 우리 증시가 바닥이라는 징후 말씀하신 7가지 어떤 것들을 보고 왜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가? 금방 우리 진행자님께서 정답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 전 세계에서 우리가 작년에 꼴찌였어요. 이 모양을 보시면은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만 저렇게 10% 가까이 코스피가 내렸고 코스닥은 21.7%인가요?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 정도로 내렸는데 그 다음 차트를 보실까요? 우리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데칼코마니 같은 모양이 지금 펼쳐질 겁니다. 보세요. 그죠? 완전히 이거 작년 거하고 금년 2주간이에요. 완전히 지금 데칼코마니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2주간 어쨌든 우리 시장이 잘 견뎌온 거 이상으로 전 세계 시장 대비해서는 좀 잘 하고 있다. 성적을 잘 내고 있다.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작년에 많이 빠진 게 금년에 오히려 우리 시장에는 약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이제 미국 시장의 훈풍에 힘입어가지고 우리도 잘 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위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2,400은 우리가 많이 겪어왔다. 지금 그걸 딛고 올라가는 그런 초반 그 상황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급하게 떨어지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좀 의견들이 충돌하는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좀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이 아주 고평가다. 여기에 방점을 두니까 미국 시장 상당히 많이 빠질 거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시는 건데 저는 그 생각을 밸류에이션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돈들이나 물자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트럼프 2.0 시대에 그게 계속 나는 유효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고평가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지탱을 할 거다.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이 EPS가 10% 내외는 올라가는 이런 걸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은 연간으로 봤을 때 S&P 500은 한 10% 내외의 상승률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만 급락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게 전 세계로 전파되지 않는다고만 하면은 우리 시장은 오히려 금년에 성적이 상당히 좋을 수도 있다. 특히 상반기에 성적이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징후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 이제 하나씩 좀 볼까요?
우리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제가 좀 차트를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상해하고 일본 니케이하고 대만하고 코스피인데 작년 뭐 하반기 쭉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차트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 시장이 특히 못했습니다. 이렇게 노란 박스로 제가 해놨는데 특히 그 트럼프 랠리가 있을 때 더 우리가 더 못했어요. 상당히 이렇게 격차가 날 정도로 못했는데 12월 들어서는 우리는 또 우리나라 특유의 정치적 불안한 이런 상황을 지금 뚫고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도 상당히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 같은 것도 우리 시장에 좀 안 좋게 돌아갔다. 환율이 우리 뭐 원화가 만약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하게 간다면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또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마침 삼성전자가 뭐 제대로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팔고 싶은 것들을 많이 팔았는데 어쨌든 아시아 시장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의 지금 벌써 격차가 일어나고 있다. 여기 그 대만 니케이 대비해서 지난 한 서너 달 보면은 벌써 10%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상해 중국 경제 그렇게 안 좋다고 해도 중국에서 부양책 한다니까 엄청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은 내렸습니다만 다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이 와중인데 우리 시장이랑의 격차를 생각해 보면 한 15%포인트 정도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한 3, 4개월 동안 우리 시장과 다른 아시아 시장의 격차를 봤을 때는 저는 무조건 1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수 2,400을 하회하는 국면을 6번을 갔다 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650 정도까지는 낙폭 과대에 따른 이 반등 국면 그것만 보더라도 그 쉽사리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딴 거보다는 뭐 딴 나라보다는 좀 처져 있지만은 좀 용기를 가지고 좀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볼 타이밍이 다 됐고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고요. 예. 이게 이제 국가별로 아시아 시장을 본 거고 두 번째 포인트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환율인데요. 환율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1,500 넘어갈 것 같아. 그렇지. 뭐 1,700원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네, 이런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저도 조금 그런 우려는 있을 거는 같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여기 차트를 보시는 것과 같이 1,500 근처에 가니까 누가 지금 활동을 하기 시작했냐면 말이죠. 한국은행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아마도 작용을 했을 거고요. 요 며칠 사이에는 국민연금에서 환해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내려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조금 이제 배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근원 CPI가 생각보다는 조금 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이자율이나 미국에서의 달러화 강세 현상이 약간 한풀 꺾이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이제는 1,450선 근처로 오히려 한 단계 레벨 다운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시장의 우려는 그거잖아요.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관세 정책에 돈 막 풀지, 그렇죠. 이민 정책도 강하게 하고 그러면은 미국에서 물가 세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국채 10년물 5.0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 건데 국채 수익률 또한 전고점 근처에 지금 다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뭐 5.0 근처 거의 이제 육박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마이너스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을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지금 들어오고 나서는 저는 미국이 제조업이나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생각을 저는 장기적으로 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있게 하려면 미국 달러가 강해야 될까요? 약해야 될까요? 원래 트럼프는 약달러를 좋아했죠. 예. 근데 지금은 관세 정책이나 뭐 초반에 재정 정책 이런 게 푸시를 많이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뭐 금리도 고공권에 있을 거고 뭐 이 통화도 많이 이제 좀 풀려 나올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관세 얘기 나오면서도 일률적으로 막 한다는 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공포에 쩔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리고 나라별로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서서히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좀 잡는 것 같아가지고 시장에는 오히려 좀 안도를 할
계기가 좀 마련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쪽에서만 좀 잡혀지면은 보세요. 지금 환율이 1,300원대에서 1,470원대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갔거든요. 스트레이트로 올라갔다 우리 시장은 어땠죠? 거의 스트레이트로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면은 환율과 우리 코스피는 서로 반대로 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댔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만약에 우리 평가절하되는 통화에 자산을 들고 있으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손해보는 셈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달러에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환율이 여기서 정점을 치고 오히려 트럼프 2.0 이 시기에 다시 약달러로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를 안 살 이유가 저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클라이막스 부분에 다다라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다음 주 1월 20날 취임을 합니다마는 과연 초반에 어떤 정책에 어디에 먼저 이렇게 서명을 해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불확실성이 이제는 좀 잦아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확실해지는 쪽이 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어떤 정책을 쓸 거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미리 조금 염려를 하면서 먼저 달려온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채권 시장, 미국 국채 시장을 봤을 때 지난번에 하염없이 국채 금리가 빠지는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되감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시장은 언제나 이렇게 오버런 너무 많이 갔다가 다시 되감고 다시 뱉어내고 이런 국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 수익률의 앙등조차도 정점에 지금 다다르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트럼프가 들어와서 초반에 또 수익률이 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채를 투자하는 분들 또한 지금부터 뭐 한 1, 2개월 안에 거의 고점 신호가 나올 거다. 그 뒤로는 오히려 장기적 한 4, 5년 두고는 계속 하향하는 우하향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국채도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미국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면 미국 달러와는 자연스럽게 약달러로 갈 거기 때문에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환율이 이렇게 정점을 환율이 이렇게 정점을 치고 다시 내려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 또한 반대 방향,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에 조금은 걱정이 있었는데 뭐 보이지 않는 손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미국 쪽에서 장기적으로도 그런 정책적인 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쫄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요즘 그래서 그런가요? 서학개미들이라고 표현하는 미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최근에 그걸 보니까 1위가 테슬라, 2위가 TMF, 국채 3년 3배 베팅하는 네, 거. 3배 한 분들이 최근에 아주 피철철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엄청나게 힘들었죠. 근데 이제 힘들었죠. 지금이 고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렇죠. 투자 잘 지금 들어가는 이제 거죠. 물 타야죠. 국채를 이제 물 타는 적립식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매달 뭐 한 서너 달 정도만 거기서 물을 타셔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그 투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네. 자, 이제 환율 말씀드렸으니까 세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전 세계에서 우리 시장이 제일 싼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 보면은 이 밸류에이션 바닥은 좀 벗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화살표를 지금 6개나 이렇게 그려왔거든요. 아, 이게 뭔 화살표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이 화살표가 있는 데가 지금 포워드 PBR 기준으로 해가지고 0.80을 찍고 반등하고 했던 거예요. 저는 0.80이라고 하면은 지수로 봤을 때는 2,400선입니다. 2,400선을 하회하면서 항상 0.80을 벗어나곤 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찍고 왔어요. 제가 뭐 10년, 15년 것도 이렇게 봅니다만은 항상 우리 시장이 플러스 1시그마, 플러스 2시그마, 밑으로는 마이너스 1시그마, 2시그마 이 범위 내에서 움직여요. 근데 상당히 지금 많이 내려간 게 0.80배.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단기적으로 2년 평균을 해가지고 한 0.88 이 정도 와 있습니다만은 10년, 15년 평균을 쭉 내보면은 거의 포워드 PBR 1.0 정도가
우리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항상 2,400 이렇게 얻어맞을 때마다 이제는 더 밀려가기도 힘듭니다. 앞으로 보면은 지나고 나면은 지금이 바닥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얻어맞을 때는 방비가 안 돼 있다가 얻어맞으니까 좀 아프거든요. 2023년 말에는 좀 아팠을 거고 두 번, 세 번 이제 얻어맞아가지고 이때 블랙 먼데이까지 한번 터졌잖아요. 근데 최근에 3번을 연달아 맞이고는 잘 버티고 오히려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야, 근데 진짜 텀을 보니까 최근 몇 개월간이 한 2, 3개월간이 정말 엄청났군요. 그러니까 클라이막스였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망치로 쇠를 갖다 이렇게 치면은 때리면 때릴수록 쇠가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성이 좀 생겼다. 그런 연휴에 지금 이 빨간 거로 표시된 코스피가 반등을 하면서 고개를 좀 들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적으로 상당히 이 차트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워드로 봤을 때 PBR 0.80배에서 바닥을 이제는 확실히 견고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락 바텀이 드디어 형성이 됐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 아직도 이제 우리 시장을 비관하게 이제 보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내려가면 더 팔 게 아니고 사야 될 때다. 오히려 사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환율 쪽도 정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환율이 1,500원 선을 뚫고 더 올라간다? 저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밑으로 오면 오히려 적극적인 마인드로 좀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3가지 봤고요. 이제 4번째 뭡니까? 네 번째는 또 삼성전자죠. 야, 근데 삼성전자 저 차트 보면 볼수록 저게 어떻게 삼성전자에서 나올 수 있는 차트일까? 그러니까 어디 스키장 슬로프 같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 저도 요 고급자 코스예요. 고급자 코스예요. 아니 저는 이런 코스에 가면은 무시무시할 것 같아요. 무섭죠.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뭐 진짜. 위에서 내려다봐도 무섭지만 밑에서 올라다봐도 그렇지, 무서울 것 까마득하지.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이 서로 지금 아주 희비가 교차하고 있어요. 오늘도 SK 하이닉스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는 계속적으로 계속 주워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이닉스조차도 지난 6월, 7월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밀렸댔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밀렸을 때 제일 하단이 누구 때문에 이게 하단이 형성됐죠?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때 이렇게 하단을 만들었죠. 근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전문가들이 모건 스탠리가 좀 생각이 틀린 것 같다. 아니면 목표 주가가 너무 공격적으로 너무 낮다. 그때 12만 원 제시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급기야는 이제 그때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그 주가가 20만 원을 넘어와 있는 이런 SK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SK 하이닉스는 이 전 고점의 외국인 지분율까지 간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무려 1조 5천 정도를 더 되사야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SK 하이닉스는 전 고점 우리가 24만 원 정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24만 원 정도를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HBM 관련돼 가지고 SK 하이닉스를 포트폴리오에서 빼놓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외국인들이 나의 실수? 이러면서 다시 지금 사들어가는 그런 국면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죠. 네. 삼성전자가 뭐 빠져도 이렇게 많이 빠질 수가 없어요. 지난 7월 11일인가요? 이날이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제일 높았었을 때인데 그 뒤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50.4%까지 내려와 있어요. 무려 23조 원을 누적 순매도를 부어 때렸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똑같은 기간 때는 코스피를 얼마나 그 매도를 했냐 제가 이렇게 숫자를 계산해 봤더니 24조 원을 때렸더라고요. 야, 엄청나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누적 순매도한 그 금액의 95%가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버틸 수가 없잖아요. 없죠. 버틸 수가 없고 그래서 최근까지 좀 밀리고 있는데 최근에 약간 한번 틀으려고 고개를 약간 돌았었죠. 연초에 가면서 하루 이제 세게 사는 이런 국면이 있었는데 오늘도 조금 이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2년짜리 지금 외국인 지분율 차트입니다. 지난 2년 대비해서 2년 전에는
거의 50% 밑에였어요. 49% 후반대였는데 1년 전에는 54%였습니다. 54%대로 저는 이 삼성전자가 다시 되감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뭐 내일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너무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아까 제가 데칼코마니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내부에서 뭐 HBM3 8단이나 12단 아니면 HBM4 관련돼서 뭔가 펀더멘탈에 좋은 뉴스가 조금이라도 붙어준다고 하면은 이제는 팔 만큼 팔았고 너무 많이 팔았다. 과매도 국면에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가볍게 또 올라갈 그런 캐탈리스트가 언제든지 올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릴 때 7월 11일 기준으로 23조 원을 팔았다고 누적 기준으로 팔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4% 그러니까 1년 전 지분율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보면은 당장 내일 모레는 아니지만은 상당 기간 동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외국인만 9조 원 정도를 사들여야 될 그 여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 얘기를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래서 10조 원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뭐 매달 한 1조 내외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량이 한 7에서 8조 정도 남았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구조하고 삼성전자 자사주 또 여력이 한 7, 8조 된다고 보면 16조에서 17조 정도는 앞으로 뭐 6개월이고 9개월이고 사들어올 여력이 지금 있는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쪽에서는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플러스 요인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펀더멘탈은 시간이 가면서 좀 해결해 주지 않겠냐면 좀 더 버티는 옆으로 나란히 하는 국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조만간 발동이 걸릴 일이 생길 수도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나 이렇게 역차별 받았던 거에서 이제는 조금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희망을 좀 가지고 봐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지분율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와 진짜 많이 줄였구나 이런 생각들 하실 건데 무려 5.4%포인트나 줄였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저 시총이 얼만데. 시총이 얼마나 이게 살벌하게 줄인 거예요. 이것만 봐도 23조 원의 위력을 느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다. 그 와중에 하이닉스는 0.9%포인트.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내려온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요 0.9%포인트만 다시 채워넣기만 한다고 해도 1조 5천 정도를 제가 다시 되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삼성전자가 5.4% 지분율 떨어진 것만큼 다 올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올린다고 보면은 분명히 수급은 이제까지 팔아왔다. 아주 공포적인 매도 그런 흐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시 저점 매수로 들어오는 그런 리드가 생길 수 있는 국면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삼성전자 아무리 그래도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어. 이게 굳이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야 돼? 투자해야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빠진 거를 생각해 보면 한 38% 빠졌어요. 네. 지금 고점 대비. 네. 그래서 저는 반 정도만 간다고 봐도요. 20%? 네. 만약에 삼성전자가 20%만 간다고 봐도 지금 뭐 6만 5천 원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7만 원 그 사이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고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목표 주가를 보면은 그보다 더 위에 있잖아요. 그렇지. 사실은 뭐 한 50% 정도 지금 룸이 있는 지금 컨센서스 목표 주가의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한 그 목표 주가까지는 가지는 않죠. 거의 뭐 10%나 20% 언더하는 그 수준까지 간다고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부터 한 뭐 1년 안쪽으로 한 20% 그러니까 6만 5천에서 7만 정도 가는 국면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20% 간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지수가 10%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가면 또 뭐가 가죠? 다른 IT 소부장들도 가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IT에 관련되는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다른 이제 업종으로 옹기가 퍼지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고 특히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총 1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총의 20%를 차지해요. 보통주 플러스 우선주로 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환율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뭘 제일 많이 팔았다고 그랬죠? 삼성전자에 왜? 한국 시장에서 도망가야 되니까.
제일 먼저 팔 수 있는 게 삼성전자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환율이 다시 정점을 치고 우하향한다고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또 담아야 될 게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IT 본업이 잘 되든 못 되든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시가총액 1위 회사이기 때문에 다시 사 넣어야 돼요, 바스켓에. 그렇다고 보면은 삼성전자는 IT에서 올 수 있는, 펀더멘털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그 긍정적인 효과 플러스 시장을 사들어오는 입장에서 외국인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분명히 여기서부터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징후 5번째. 자, 오늘은 조금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사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어제까지 한 거를 이렇게 누적으로 봤는데 제가 항상 외국인들은 현물만 보지 말고 선물도 같이 보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선물, 프레젠트. 그런 선물이 아니고요. 우리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선물, 퓨처스라고 하죠. 그래서 현물하고 선물을 보는데 이 수치를 하나 보시죠. 이 파란 선으로 제가 표현을 해왔습니다. 무려 지금 5일 누적으로 봤을 때 2조 원가량 누적적으로 지금 순 매도를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많이 팔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왜? 올라갈 때도 2조 원 정도로 바스켓을 이렇게 사가지고 올라사잖아요. 네. 근데 내려올 때 2조 원 정도까지 지금 많이 팔아놨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보통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하향하면서 장을 갖다가 패대기를 치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같이 와야죠.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같이 안 오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뭔가 지금 내성이 생긴 거예요. 뭔가 밑쪽보다는 이상하게 생각보다 안 빠지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다시 되감아서 외국인들이 이제 사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바닥 징후에서 또 외국인들의 흐름을 볼 때 너무 지금 많이 과매도가 돼 있다. 단기적으로도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다시 되감기로 해가지고 플러스 쪽으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다시 지수는 이 선 2,500선을 지금 상회해가지고 서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50포인트에서 100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이제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단 이제 뭐 트럼프가 1월 20날 이제 취임을 하기 때문에 그때 취임하고 나서는 잠깐의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세나 이런 정책에서 오히려 사인을 하고 뭔가 하나 이렇게 풀어나가고 본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뭐 부정적인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중립적인 거 내지는 오히려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국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이제 환율이 돌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했던 게 급격하게 플러스 쪽으로 오히려 거꾸로 바쁘게 채워내야 될 국면 이런 것도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그 한국 증시에서는 워낙 수급적인 면 때문에 외국인이 확 돌아와줘야 저게 하나의 큰 반등 시그널로 또 그걸 보면서 안심하고 투자하는 또 국내 투자자들이 증가하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요. 외국인들이 살 때는 꼭 누가 팔죠? 우리 개인들이 팔죠. 근데 그게 보면은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도 없어요. 개인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좀 현명한 그 생각들을 하고 막 이렇게 사고 팔고 하시는 그것도 가끔은 느끼거든요. 왜냐하면은 너무 외국인들이 한 방향으로 세게 살 때는 프로핏 테이킹을 많이 개인들이 하세요. 근데 또 지수가 밀릴 때는 개인들이 다 이렇게 걷어들어 사거든요. 저걸 이렇게 무서운데 또 사나? 이렇게 했는데도 어느 날 또 올라가는 거 보면은 또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더 높은 가격에 사주고 있어요. 개인들이 팔고 있고. 그래서 반드시 개인이 바보 같은 건 아니고 개인들도 상당히 똑똑한 개인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개별 주식 하나로 봤을 때는 물론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고 이런 개인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외국인에 뒤지는 그런 개인 집단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징후 6번째. 자, 지금 개인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신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신용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죠. 근데 지금 파란 거, 빨간 거, 공이 최근에 조금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네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신용이 여기서 또 올라온다고?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코스피 신용하고 코스닥 신용은
같은 잣대로 보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절대 금액으로 그냥 같이 놓고 보면 안 된다. 왜냐? 코스피라는 전체 시가총액이 있고 코스닥이 있잖아요. 네. 5분의 1이 채 안 돼요. 근데 신용 잔고로만 보면은 이게 차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차이나마 그나마 생긴 게 좀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왼쪽 보실래요? 왼쪽은 오히려 코스닥이 훨씬 많았었어요. 이게 뭐죠? 다 투기적인 매수세잖아요. 이때 2차 전지에 다들 몰려가셔가지고 네. 여기서 상당히 이제 고통을 겪으셨는데 최근에 뭐 계속 내려오면서 많이 줄임을 당했죠. 아까 우리가 밸류에이션 볼 때 6번의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고통 국면마다 반대 매매로 청산을 당하셨습니다. 반대 매매로 청산을 당해서 상당히 아픈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최근에 개인들의 그 코스닥 신용 그리고 코스피 신용은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다시 이렇게 되살아나는 신용 잔고가 그렇게 우려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릴 때 2,400선 이제는 락바텀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2,400에서 2,500이면은 지수로 보면 4%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개별 주식으로 보면 4% 지수는 한 뭐 8%에서 10% 정도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2,400을 다시 깨고서 2,300까지 간다? 2,300 정도 가야지 개별 주식들은 반대 매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국면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용 잔고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오히려 좀 올라와 줄 때도 됐어요. 왜냐면은 거래대금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거래대금이 줄어도 너무 줄어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신용 수치가 지금도 높아 보입니다만은 보세요. 잔고율 그러니까 전체 그 주수 대비해 가지고 잔고율로 봤을 때는 코스닥이 높아는 보입니다만은 평균으로 봤을 때는 1.4%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개별 주식을 봤을 때는 뭐 3%, 뭐 5% 이렇게 신용 잔고가 있을 때는 많다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4%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닌 걸로 저는 이제 느껴지고 코스피는 0.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높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이 밑에 보면 공매도 잔고율 여기는 뭐 상당히 낮습니다. 0.1%까지 돼 있어요. 지금 공매도가 금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줄어가지고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공매도가 줄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큽니다만은 전체 주수 대비해서는 잔고율이 코스닥 1.4, 코스피 0.8%에 불과한 지금 현재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 신용에서 오는 그 반대 매매 그런 우려? 이거는 이제는 없어지는 없어졌다. 국면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7번째, 우리 증시가 바닥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징후 7번째는 뭘까요? 심리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야, 진짜 우리 거래대금, 거래대금 엄청나게 떨어졌죠. 엄청 많이 하락했죠. 네. 작년 1년 내내 계속 밀렸잖아요. 특히 하반기 내려오면서 밀렸고 연초에는 이렇게 밀리는 경향이 있네요. 작년에도 연초에 이렇게 밀렸었고 그러나 이 정도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2023년 초에도 제일 연초에 거래대금 대비해서는 연중 내내 이렇게 올랐댔고 그렇죠. 작년에도 연초 대비해서는 한 2분기 초까지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만은 그 뒤로 쭉 밀려 내려왔던 시장 거래대금인데 지금 상당히 지금 밀려 내려와 있다. 그래서 너무 그 부정적인 요소들이 시장에 많이 지금 여전히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바닥 징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말씀드리면 여전히 댓글들이 험악하게 쓰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뭐 이 국장을 하라고 유혹을 하냐, 물량 넘기려고 그러냐, 미국으로 가야지. 아니 이 가격에서 물량 넘길 가격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땐 그 정도로 지금 심리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 작년에 너무 많이 터져도 고통을 너무 많이 겪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쭉 이 징후들을 보면은 마이너스 요인들도 있고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시장은 좀 바닥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이 7가지 요 징후들을 보면서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한 자신감 오히려 지금은 몇 프로 조금 올랐다고 아이고 지금 이때 팔자 이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부터 사 모아가는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네. 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코스피와 관련해서 1차 목표 2650포인트로 보시나 봐요. 그렇게 저는 보시는 이유와 그게 과연 어떻게 가능할지. 아까 지나가면서도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한 15에서 20% 정도 반등 언제든지 뭐 기간만 이제 충분하면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우리 시장이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시장이 코스피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작년 연중으로 봤을 때 이렇게 떨어졌고 코스닥은 21.7% 이렇게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특히 작년 11월부터 추가적으로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까 아시아 시장 대비해서도 10%에서 15% 포인트 정도로 다시 그 갭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2,400 기준으로 봤을 때 10%에 해당하는 거는 2,650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네. 상정을 하고 이 국면에서는 그냥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지금 보면은 순환매들이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업종에 골고루 순환매가 돌면서 낙폭과대한 것들 위주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2650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2650 해봐야 아까도 제가 포워드 PBR 보여드렸잖아요. 포워드 PBR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평균 수준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 포워드 PBR라는 게 높이 갈 때는 평균이 제가 1.0이라고 10년, 15년을 그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 2년 평균만 봐도 한 0.88배 정도는 되니까 이 정도만 가도 265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무난히 갈 수가 있다. 우리가 그 직전에 지금 8월 달에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어디까지 갔다 왔죠? 거의 2900 육박하고 그렇죠. 있다가 얻어맞아가지고 지금 내려온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들 이제 위축되셔가지고 아이고 무슨 2,400에서 2,650을 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1월 말이나 2월 안에는 2,650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우리 그 자체 힘이 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낙폭과대한 거 중심으로 순환매가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들고 있는 게 낙폭과대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유, 대부분이 다 차트가 다 이렇게 바닥권에서 지금 턴어라운드 하는 정도 그런 차트들이에요. 제가 좀 연식이 좀 됐기 때문에 비유를 이런 걸 많이 드는데 시골에서 예전에 보면 이렇게 새총을 고무줄로 해서 쏘잖아요. 새총을 이렇게 뒤로 많이 당기면 많이 당길수록 앞으로 나가는 힘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좀 뒤로 많이 당겨져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올랐다고 해서 지금 바로바로 팔 국면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제까지도 터지면서 견디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는 오르면 조금만 오르면 팔아야지 하면서 버티다가 그렇게 당한 거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르니까 지금 바로 지금이라도 나가야 되나? 욕심이 아니라 그 마음이 지는 거죠, 상황에. 네.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장중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고 일주간을 놓고도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근데 그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참 힘듭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말만큼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사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가지고 계셔도 좋고 아니면은 조금 그 자금의 여력이 있는 분들은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물타기. 그 대신 이제 과거에는 분별력 없이 뭐 이것저것 그냥 막 테마 위주로 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지금부터는 조금 그나마 좀 내용이 있는 회사들을 좀 고르셔가지고 좀 사시면 어떨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650까지는 어쨌든 그 반등 국면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시간은 걸릴 수도 있는 게 장기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붙으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이제 펀더멘탈하게 뭔가 스토리가 강력하고 이러면은 그거를 어느 한순간에 뚫고 올라가죠. 그렇게 뚫고 올라간 주식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식은 SK 하이닉스죠. 거의 많이 올랐어요. 18만 원대 있다가 잠깐 딴 데 보고 났더니 20만 원 그냥 뚫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장기 이동 평균선이 무색하리는 만큼 가볍게 뚫고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지금 있잖아요. 내려오기가 오히려 나빠지는 이런 국면이 됐는데 삼성전자도 차트를 보시면 그렇고 우리나라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셔도 그렇고 장기 이동 평균선은 아직까지는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 조정이 더 필요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조금 힘은 더 비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2600선을 넘어가는 국면이 곧 이제 펼쳐질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게 2650 해봐야 그 몇 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2650도 지수로는 10%인데 종목으로는 20% 30% 올라갈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의 마음속에는 언제 3천 가지 이런 그렇죠. 생각.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최종 목표는 아니죠. 아니에요. 1차 제가 목표라고 여기다가 하셨으니까. 1차 목표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제가 2차 목표는 한 2,900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우리 전 고점이 지난 그때가 2,900 근처까지 갔다가 밀렸지 그랬죠. 않습니까? 근데 6개월 동안 기업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상당히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그 반년치의 밸류가 올라오는 걸 우리는 지금 까먹고 있었다. 네. 이런 생각인데 왜 제가 2,900을 이렇게 2차 목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ROE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요. 금년에 기업들이 전체가 코스피 회사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ROE를 보니까 9.6% 정도 됩니다. 네. 9.6% 된다는 얘기는 그거를 포워드 PBR로 거꾸로 이렇게 역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0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 체력으로 봤을 때. 네. 그럼 지금 우리나라도 저평가 주식들 많잖아요. 많죠. 뭐 SK 하이닉스도 저평가하고 현대차도 저평가하고 기아도 저평가하고 저평가인 뭐 은행들도 되게 많고 저평가인 회사들이 많아요. 그 ROE를 봤을 때 밑에 쳐져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은 코스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심하게 눌리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만약 2650을 가게 나면은 이때부터는 뭐가 개선이 되죠?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밑으로 많이 우려하면서 이렇게 쪼그라들었던 그 투자 심리들이 2650선을 이 변곡점을 해서는 오히려 좀 공격적인 마음으로 그 리스크 테이크 그러니까 위험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쪽으로 좀 공격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2,900까지 뭐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보다는 천천히 적정 주가, 적정 균형점을 다시 이제 찾아가는 그런 이제 곡선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년 뭐 상반기 내내는 이런 국면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가 결국은 틀어줘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2월 3일 날 2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일부에서는 뭐 좀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시 들어간다. 예,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뭐 혹시라도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됐을 때 뭐 불확실성이 조금은 있다.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뭐 있고 없고 상관없이 주가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런 그 이벤트도 중요합니다만은 HBM3, 8단, 12단, HBM4 이쪽에 얼마만큼 빨리 양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나타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점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2,900을 이렇게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끌고 올라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테크 같은 것도 상당히 지금 앞서서 달리고 있고 최근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또 강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낙폭 과대주로 올라온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에서 시설 투자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줄였댔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소부장들이 주가가 많이 눌렸었는데 이제는 어쨌든 만약에 양산 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뭘 해야 되죠? 시설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갔다가 이제 계속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기계들 먼저 갔다가 설치해야지 뭐 내일부터 양산하는데 내일 들어와가지고 기계 설치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들어오면 수율 잡고 뭐 작업 환경 개선하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초도 양산부터 수율이 잘 나오게 하려면 미리 그 시험 가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거꾸로 역산해 보면 지금 발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여기저기서 보일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테크를 지금 보셔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런 국면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그럼 2차 목표라고 하셨으니까 또 3차가 있나요? 우리가 3번 3자. 그렇죠. 이 원래 트라이앵글 3자가 가장 완벽한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3차 목표는 저는 3천 이상
돌파할 국면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나왔을 때 보니까 그 댓글들이 상당히 많으시던데 상법 개정을 저는 빼놓고는 삼천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지금 마련은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12.3 계엄 그 이슈 때문에 조금 약간 이제 연기되고 뒤로 물려있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상법 개정은 저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빠른 시간 안에 이게 통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00까지 지수가 일단 가 있는 와중에 혹시라도 상법 개정 얘기가 나오면 바로 저는 3,000선 뚫고 올라가는 힘이 상당히 강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업계에 들어온 지 벌써 한 35년 됐네요. 35년 감각으로 말하는 아주 코리아 디스카운트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하죠. 예, 그때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였고 35년이 지났는데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20년 전에도 LG 때문에 속 썩고 네. 20년이 지난 뭐 30년 전에도 30년 후에도 그 LG 마냥 이제 SK도 그렇고 재벌 기업들 다. 그래서 저도 리포트 많이 썼던 사람들인데 항상 외국인들 앞에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회사는 좋은 것 같고 회사가 실적 잘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보면 완전히 다른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 엄한 짓 하고. 작년에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사례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시장을, 우리나라를 지난 한 6개월, 7개월 동안 뒤로 한 40년을 거의 돌려놓은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단축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게 새총 말씀을 드리는데 강하게 뒤로 빠른 시간 안에 당겨놨기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가는 힘도 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상법 개정으로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저평가된 그 우리나라 오래된 PBR, PER 주식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브로드 베이스드 리커버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의 장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쨌든지 이 시장에 있는 한 상법 개정을 끝까지 이루어지는 날까지 저는 계속적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아침 방송에도 이게 로고를 상법 개정을 박아서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외로워요 요새. 아, 그러세요? 금투세 페이지는 뭐 사방팔방에서 동조하는 그 유튜브가 됐든 네. 그 분들이 많았는데 네. 이 상법 개정은 좀 조용해가지고 최근에 워낙 정치적인 그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묻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상법 개정은 자통법만으로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아예 근본적으로 딱 막아야. 네. 자꾸 편법을 이제까지 계속 저런 이슈 때문에 네. 그 보완책을 만들었지만 네. 계속해서 그거를 뛰어넘는 편법이 나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딱 틀어잡아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게 대단해요. 뭘 제대로 만들어도 다 이런 편법 저런 편법 다 빠져나가는데 근데 이참에 진짜 제대로 된 상법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 후손들이나 뒤에서 이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이제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민폐를 좀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죠? 투자자들이 열심히 자본시장에서 그 미천대주고 이러는데 누구만 지금 이제까지 좋았습니까? 오너만 좋았죠. 예. 오너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괜찮은 돈벌이 발견하면 따로 따로 회사 만들고 거기에 개인 지분 넣고 네. 자식 지분 네. 집어넣고. 근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온 지가 벌써 24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은 그 박찬호 선수의 그 LA 다저스 진출, 네. 프로야구를 미국 프로야구를 아주 친밀하게 접하면서 우리 수준이 달라진 것처럼 네. 해외 투자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용납 못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나라 것들. 2002년 월드컵 지금 감독이 누구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당시에 히딩크 감독을 네덜란드 출신 감독을 모셔왔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시스템을 완전히 그 사람 시스템, 그 사람이 누렸던, 경험했던 그 시스템을 가져와서 그대로 적용시켰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아주 일취월장하는 축구 국가대표 그 실력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랭킹이 상당히 위로 치솟은 이런 것도 일시적으로. 네, 일시적으로 남아 이제 박수의 힘이 컸죠. 그렇죠. 원의 힘이 컸는데 어쨌든 시스템은 계속적으로 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거는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걸 하면은 내부에서 자금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럼 그 자금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투자도 많이 늘릴 수가 있고
배당도 많이 늘릴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배당이 많이 돌아가면 뭐죠?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봐도 배당만 높아져도 많이 올라가요. 우리나라 지금 배당 수익률이 2%가 안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주식시장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배당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뭘 할 수가 있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법 같은 걸 좀 잘 해가지고 매입만 하지 말고 소각도 동시에 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셔도 이게 주가가 밸류가 같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판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저런 것도 요새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 지주사들, 알짜배기 계열사가 있는 지주사들 더 이상 이 상장을 못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올 거예요. 지금 지주사가 더 이상 가지고 있는 자산을 빼내는 역할을 못하니까 지주사의 형편없이 낮은 가치가 이제 싹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기존의 지주사들은 또 해당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미 상장들이 많이 돼 있으니까. 이게 중복으로 지금 상장돼 있는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을 양쪽에서 다 지금 당겨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향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거는 조금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나라 뭐 금년에 EPS 올라가는 게 기업들 17% 정도 기업 이익이 올라가거든요. 미국보다 모멘텀이 더 좋아요. 미국은 제가 숫자를 보니까 10% 초반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EPS가 삼성전자 때문에 많이 하향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7, 18%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금년 25년 성장률 전망인데,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싸고 못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못 올라간다고 하면 역시 저는 하나만 하라고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일 거다. 그래서 저런 아주 안 좋은 거를 조금 드러내면 우리 시장이 되게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말씀하신 2650, 2900, 더 나아가서 3000을 돌파하는 이런 한국 증시의 대세 상승이 왔을 때 어떤 섹터의 종목을 내가 들고 있어야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냐. 단계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요? 단계별로. 제가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걸 하나를 이제 보시죠. 1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폭과대주 좀 많이 떨어진 것들에서 좀 옥석을 가리는 그런 국면이 지금 이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테크가 눈에 많이 들어와서 테크들도 이렇게 보면은 곳곳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전력 인프라도 상당히 올라 있고, 그렇죠. 방산도 올라 있고 한데 그거는 낙폭과대주는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섹터에 고유의 지금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조선주도 마찬가지죠. 조선주도 일종의 뭐 트럼프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그쪽에서 나름대로의 스토리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어쨌든 2650선까지 올라감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낙폭 과대주 중에서 괜찮은 주식들 이런 거 위주로 금방금방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지금 많이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2650에서 2900까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포워드 PBR 1.0배까지 가는 이 적정 균형점을 찾아서 가는 그 국면에 있어서는 실적 대비 저평가주가 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본 낙폭과대는 이제 좀 벗어난 것 같고 저평가주 반열에 저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25년 PER이 한 5배 중반 정도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금년에 보면은 금년에도 이익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모건 스탠리가 생각할 때는 금년이 뭐 이제 피크로 해가지고 더 내려갈 거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최근에 이익들을 상향 조정하는 국내 증권사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는 실적 대비해서 지금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26만 원 거의 근접하는 이런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저평가 중에 가장 뭐 아주 전형적인 그런 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다른 업종에 있는 회사들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 기아, 뭐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악수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확 올랐잖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당일날, 지난 금요일이죠. 당일날 도요타 주가는 마이너스 4% 넘게 빠졌더라고요. 근데
현대차는 6% 넘게 올랐잖아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그런 쪽에서 되게 적극적이고 열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는 순환 출자 구조 이거 이슈 하나 빼놓고는 지금 노이즈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괜찮은 그 그룹이다. 그래서 뭔가 캐탈리스트가 좀 제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좀 올라가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돼서는 물론 지금 450, 2,500 여기서부터도 쭉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상법 개정이 가시화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발동 걸리는 주식들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툭툭툭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띠는 이런 국면이 나올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 기아도 여기에 관련되는 주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배당 수익률이요 무려 5에서 6%나 돼요. 이렇게 많이 배당 주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해 가지고 또 저평가된 회사가 있다고 치면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배당 수익률만 봤을 때는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매년 3%씩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발표된 걸로만 보면. 그러면 배당 3%, 자사주 매입 소각 3% 하면 연간 토탈 리턴으로 봤을 때는 6%를 주주들한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는 거예요. 네. 주가가 가만히 있어도.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이 없을 때는 그냥 3%니까 뭐 좀 주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사주까지 붙은 상황에서는 전체를 6% 정도로 봐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면에 있어서는 현대차나 기아가 훨씬 더 매력적이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배당 수익률 5에서 6% 했다가 자사주 매입 소각도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한국을 대표하는 이런 시가총액 큰 주식들이 지금 저평가돼 있다. 그놈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없어지는 국면이 나온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시가총액 상위 회사는 물론이고 밑에 단에 있는 중간치기 그리고 작은 회사들도 좋은 그 주가들이 많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 상법 개정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뭐죠? 상법 개정하면 소송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기업들 입장에서 CEO, 오너들이 네. 그 기업 경영하는데 신경 쓰여서 못한다. 근데 저는 그 말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한다. 네. 아니 소송 안 나게 잘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네. 소송 날 일이 없죠. 그러니까요. 주주들의 그 전체 주주들의 어떤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 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천을 충분히 돌파하고도 남는 그 에너지, 우리 용암, 그 마그마가 저 밑에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터질 때는 지금 우리 시장이 마이너스 1시그마를 더 하회하고 마이너스 2시그마까지 와가지고 지금 0.8년까지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상법 개정이 간다 그러면 플러스 1시그마, 플러스 2시그마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인 데를 2,900선이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3,000을 돌파해서 3,500까지도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지난번에 봤어요. 그렇죠. 몇 년 전에 우리는 3,300을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저는 3,300 갔을 때 방송 지상파 가가지고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밸류에이션입니다. 못 견딥니다. 근데 왜 개인들은 계속 거기서 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개인들은 계속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점도 그렇고 밑에 하단도 그렇고 개인들이 만들고 있는 게 조금은 아쉬운 점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팔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 하셔도 조금 참으셔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금년의 장은 오히려 역지사지로 될 수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데칼코마니 같은 장이 금년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D, 그 용암이 부글부글 분출 이거 제목으로 잡아요. 네, 자, 하여튼 뭐 말씀만 들어도 기분 좋은, 네, 그리고 올 한 해가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기대가 되는, 네, 그런 이야기인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까지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